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 5일 수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 방안 추가로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 엊그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이걸 주제로 해서 몇 가지 정치개혁 방안, 정치 쇄신 방안들을 내놓은 바가 있죠. 네. 오늘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방안 두 번째 카드를 내놨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국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국정감사도 지금 여야 합의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6월과 9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열흘씩 하기로 했는데요. 국정감사도 사실상 좀 상시국감으로 해서 행정부에 대한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김한길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되려면 어쨌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정치관계법, 선거법이나 이런 법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김한길 대표는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정치 쇄신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조만간에 한 차례 더 지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정치 쇄신, 정당 개혁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지금 방안을 내놓을 그럴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처럼 김한길 대표가 의욕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한길 대표 방향 좀 잘못 잡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 거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한 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당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결의문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하려고 하다가 이게 채택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왔던 바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의 소속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의문 채택도 안 했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문 채택을 무산시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둘러싸고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것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권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행사함에 따라서 이게 당초 목표했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예를 들면 비정치인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좀 과하게 방어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본질적인 문제들은 짚지 못하고 굉장히 좀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만을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좀 상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의 가지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논란이 되는 거는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김한길 대표가 의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치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정당개혁 혹은 정치 쇄신 방안 개혁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는 이런 걸로 맞추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정치개혁 방안이라는 게 최근에 그 통일 남북 관계 정책 기조를 비롯한 이 정책 방향의 전반적인 우클릭 뭐 이런 노선 변경 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쇄신, 정치 경쟁, 뭐 개혁 경쟁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좀 강한, 선명한 그리고 분명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지금 486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의 진보적인 개혁을 위한 의원들 모임이 하나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뭐 시민운동가 출신이거나 혹은 486 그룹 이 부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지금 당에서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진보 블럭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모임들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비판의 논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신당을 의식하고 또 6월에 있을 전국선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당개혁, 정치개혁, 뭐 정치 쇄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거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오늘 지금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김한길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을 하고 나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흑도로 논란이 컸었고 사실상 국기문란이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었던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야당이 했어야 할 그런 역할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선거가 임박하니 또다시 개혁 경쟁이니 쇄신 경쟁이니 이런 보여주기 경쟁으로 가고 중도로 가니 우클릭을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작년부터 사실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한 부분이 네네. 그 야당의 성명성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도 이제 김한길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금 독단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고요. 그나마 네. 지금 486 초대선 중심의 모임이 이제 조직화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의 온도를 좀 감지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살짝 걸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 쪽에서 사실 중도로 표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큰 클릭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선거는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 판단되고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지지층,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표의 확장성을 의식한 그런 조치들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선 때 그렇게 총선이나 대선에서 2012년에요. 이기기 어려울 거다 혹은 뭐 이렇게 낙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총선도 이겼고 또 결국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던 게 과정에서 보면
시쳇말로 집토끼를 튼튼히 딱 자기 지지층을 견고하게 해놓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들을 선점을 하면서 한 발 더 중도 쪽으로 가면서 표의 확장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작년에 김한길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했을 때, 민주당이 우경화하는 것 아니냐, 혹은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지만, 상황의 변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됐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머뭇거리고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김한길 대표 취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이 지방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한 클릭해서 표의 확장성을 노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층에서는 역시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전략에 좀 일단만이라도 조금 참고할 부분은 참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기자님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핵심을 참 잘 짚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중진 의원 차출론 얘기를 저희가 한창 했었는데 사실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후보도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중진 의원 차출론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황우여 대표 쪽에서 중진 의원 차출론에 본인도 호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오늘 몇몇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인천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황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당인으로서 당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추대한다면 하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황우여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황 대표 본인은 사실 국회의장 쪽이 훨씬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황우여 대표 본인은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좀 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실상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본인 이외에는 필승 카드가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본인도 출마를 100%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네. 다만 이미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학대 의원이나 박상은 의원 같은 지금 인천시장 후보 인천시장 도전에 지금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황우여 대표 쪽에서 나온 얘기도 추대를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도 경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당에서 힘을 모아서 추대를 해준다면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을 피력한 건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도 지금 이런저런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당내 경선보다는 당에서 힘을 모아서 본인한테 좀 추대하는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 차출론이라는 게 결국은 당헌 당규 상에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한 30% 범위 내에서 당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면
이 전략 공천을 하는 문제하고 이 차출해서 중진 의원들에게 후보 자리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하고 이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황우여 대표도 지금 최근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부터서 어떻게 보면 주장은 오픈 프라이머리, 이 상향식 공천, 정당 개혁, 또 정당 공천제의 개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와는 좀 배치되는 전략 공천, 찍어 내리기 공천 이런 식으로 좀 결과될 가능성도 꽤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중진 의원 차출론이 실제로 정당 개혁에 대한 약속, 대국민 약속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우여 의원도 그렇고 정몽준 의원도 그렇고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만큼 당에서도 나를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 희생하는 식으로 그 당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협상을 제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을 차례로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유체이탈입니다. 들어보시지요.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이제 그 1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의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의 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셔놓고 저 사진 내기가 좀 민망한데. 괜찮습니다. 이미 다 퍼졌는데. 예. 독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독감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해를 끼칠까 봐서. 감기를 옮기실까 봐. 확산되거나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가능하나 이렇게 막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자꾸 제가 기침을 하면 그게 금방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제가 막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냄새 때문에 코로나 같다는 이상한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오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오해죠.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설수라고나 할까요? 네. 왜 자꾸 그럴까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어야지 아마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글쎄요. 근데 그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거 뜰 때 윤진숙이라는 말이 뜨면 아마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경제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 외신에서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 라이벌 관계에 있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말들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 됐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미국의 한 외신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기업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그 낮았었던 원화 가치 덕분에 수년간 이익을 얻었는데 최근에 이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라든지 일본 엔화에 대해서 좀 가치가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도요타 등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혜택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비교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IT 전자 기업들이 2007년도서부터 2011년도에 원화 가치가 엔화 대비로 한 50%가량 폭락을 하면서 이득을 봤지만 2012년도 중반 이후에 이제 소위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엔화 약세로 이제 반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원화 가치의 폭락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만약에 1달러당 900원 하던 것이 2012년도에 1달러당 1,3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원화 가치가 절하됐다 혹은 폭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와 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 얼핏 듣기에는 900원에서 1,300원 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1달러당 900원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달러를 얻으려면 900원을 내야 되는 건데 1달러당 1,300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1달러를 얻으려면 900원보다 더 많은 1,300원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는 900원만 있으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이제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면 1,300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일반 소비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007년도에는 1달러를 벌어오면 900원으로 바꿔줬는데 2012년도에는 1달러를 벌어오면 1,300원으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뛰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환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다시 외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외신에서는 한국 기업에게는 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기업들 나라들은 당연히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원화가 달러화 대비로 10원이 절상될 때마다 삼성과 현대차의 그 영업이익이 1%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은 지난달에 이 원화 환율 때문에 4분기 이익이 7천억 원가량 감소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기업들 특히 삼성하고 현대 등 수출 대기업들이 환율 효과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상품이 특별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수출이 더 많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돈의 가치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딱 물건이 좋지도 않은데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물론 삼성하고 현대차가 기술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한 부분들은 물론 있지만 네.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실제로 2007년도에는 환율이 900원대였는데 2012년도엔 이게 1,300원대를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위에서 그 전문가가 환율이 10원 절상될 때마다 영업이익이 1%씩 떨어진다고 추산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400원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오르는 효과를 냈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이게 숫자를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환율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고환율 정책을 사용해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그 정책을 선택해서 그 육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편익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이 얼마 정도 증가하는가를 좀
그 폭넓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의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면서 분명히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이미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 물가라든지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왔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삼성과 현대가 성장한 만큼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공익을 누리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일반 국민이든 정부든 다른 수출하지 않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국가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일부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한 것이라고 하면 그 편익 그 수익 같은 것들이 그 전체 국민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을 높이는 차원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의도가 자체가 전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본하고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분야가 라이벌 관계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언론 뉴스에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한국 경제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18조 원으로 지금 전체 한국 경제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143조 원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기업을 합치면 35.4%로 한국 경제 전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에 있어서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삼성과 현대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확실히 공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편을 마련했어야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어떤 이런 것도 있지 않고 그냥 기업이 잘 돼야만 경제가 잘 된다는 식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기업 일부들이 몰리게 되면 반면에 위험성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네. 저희가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도 환율 관련해서 볼 때 수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그만큼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 뉴스에서 좀 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스로 소비자가 똑똑하게 이런 부분을 왜 짚어주지 않는가, 경제기사가 이러면서 요구를 할 그런 시점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경제뉴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박한용의 쌩얼현대사로 돌아오겠습니다.